리더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죠. 좋은 관리자가 있는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생산성과 창의성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같은 자기의심인데 한쪽은 더 올라가서 불안을 덮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관리하려는 한다는 점에서 전략이 정반대인 셈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강연과 컨설팅을 주로 하고요. 교육은 리더십과 행동 경제학, 심리학, 미학 같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는 1년에 한 200개 정도, 지금까지 한 3,000회 정도 강의를 했고요. 컨설팅은 HR이나 경영 전략 수립, 협상 전략 수립 관련된 내용을 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후에 가장 기억 남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제 강의로 인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든지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다든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알았다든지 등등 이런 의미를 피드백 받았을 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저로 인해서 또 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로 인해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의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수강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심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A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은 뭐 B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본인의 의미로 재해석해서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소기업 임원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강의 평가할 때 자리에 남아서 1점을 주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워낙 강해서 상대방 의견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2002년 구글은 계층 없는 조직이라는 실험을 한 결과 리더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죠. 좋은 관리자가 있는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생산성과 창의성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화두인데요. 사람은 모두 다르고 동기 구조도 다르며 성장 방식과 압박을 견디는 지점도 제각각입니다. 이 차이를 읽어내지 못하는 리더는 결국 잠재력을 억누르게 되죠. 드라마 속 김 부장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사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구성원의 역량을 발견하고 강점을 발휘하게 하며 약점을 관리하고 팀이 가장 잘 움직이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리더는 팀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평범한 음식을, 누군가는 감탄을 부르는 요리를 만들게 되죠. 차이는 재료의 유무가 아니라 재료의 결을 읽는 능력입니다.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주어진 재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셰프가 되는 것입니다. 김 부장의 실패는 팀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시장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내보지 못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리더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자기 행동으로 모델링하는 사람입니다. 배려하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거친 언행을 쓰는 리더는 금세 신뢰를 잃습니다. 임포스터 신드롬은 분명한 성취와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짜나 사기꾼처럼 느끼는 심리 현상을 말해요. 기성세대는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과로를 감수하고 강한 리더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격이 없다는 불안을 성과와 지위로 덮으려 했습니다. 반면 요즘 세대는 나는 부족하니 애초에 리더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거기 올라가면 나의 능력이 들통날까봐 더 불안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자기의심인데 한쪽은 더 올라가서 불안을 덮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관리하려는 한다는 점에서 전략이 정반대인 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다리가 무너졌다라는 말이 꼭 절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한 개의 사다리만 있었고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동시에 수많은 작은 길과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승진이 전부가 아니고 직무 전문성, 프로젝트, 커뮤니티, 사이드 잡, 온라인 활동 등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확장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선택지가 많아졌으니 좋다라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의 선택과 한 줄의 이력서로 인생이 규정되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코스를 못 탔다고 해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 여러 번의 시도와 우회, 재시작이 가능한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과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이나 연봉, 평가, 채용 결과처럼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어떤 기준으로 일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내 하루를 어떻게 쌓아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운의 요소가 큰 세상일수록 그래도 나는 어떤 원칙으로 살 것인가가 더 선명한 사람에게 신뢰가 모입니다. 그 신뢰와 평판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로 돌아오곤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희망은 언젠가 한 번에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과 태도들이 생각보다 크게 기억되고 연결된다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세대에게 스펙은 빛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떨어지지 않기 위한 최소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입시나 취업, 스펙 경쟁을 거치면서 몸으로 학습한 건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한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스펙은 이미 0에서 플러스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를 겨우 막는 것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남아 들어온 조직 안에서 다시 경쟁하고 또다시 평가받고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젠 좀 그냥 쉬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둘째로 요즘 조직과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공격당할 가능성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상사에게 눈에 띄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곧 기회와 승진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실수, 말실수, 실패가 빠르고 크게 확대됩니다. 안에서의 평판뿐만 아니라 익명 게시판, 커뮤니티, SNS까지 모두 잠재적 무대가 돼버렸죠. 이런 환경에서는 앞에 나서는 사람은 동시에 타깃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죠. 눈에 띄어서 얻는 이득 대비 눈에 띄어서 감당해야 될 리스크, 이 중 과연 어떤 것이 균형에 맞나, 즉 이 손익 계산의 손해라고 느껴지면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함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